그러면 그거를 한 단계 더 심화해서 보도록 하죠. 7쪽을 봅시다. 아래의 글을 읽고 프레임 개념을 정리한 후 프레임의 숨기능과 엮이는이 우리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시오 라고 했어요. 한 단락씩 나눠서 읽어봅시다. 프레임의 가장 흔한 장애는 창문이나 액자의 틀 혹은 안경테이다. 이 모든 어떤 대상을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 프레임은 뚜렷한 경계 없이 펼쳐진 대상들 중에서 특정 장면이나 특정 대상을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 골라내는 기능을 한다. 광활하게 펼쳐진 풍경 중 어느 곳에 프레임을 맞춰 사진을 찍을 것인가 고민하는 작가가 양쪽 엄지와 검지, 사각 프레임을 만들어 여기저기 갖다 대보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동일한 장면을 대하고도 작가들마다 찍어낸 사진이 다른 것은 그들이 사용한 프레임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 우선 정리해 봅시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나요? 프레임의 네, 프레임의 개념과 기본적인 기능을 설명하고 있죠. 네, 이 기능을 통해서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전략 볼까요? 우리의 인식도 이와 같다. 우리는 마음의 창, 곧 프레임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그리하여 프레임은 우리로 하여금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이끄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프레임은 새롭게 접하는 사태마다 매번 새로운 관점을 마련해야 하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존재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프레임은 우리가 보는 세상을 제한하는 검열관의 역할도 한다. 마치 건물 어느 곳에 창을 내더라도 그 창만큼의 세상을 보게 되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아니라 프레임을 통해 채색되고 왜곡된 세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네, 여기 두 번째 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걸 좀 정리해 봅시다. 여기는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나요? 우리 인식 안에서 적용되고 있는 프레임의 엮이는과 네, 좋아요. 프레임의 순기능을 먼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엮기능도 얘기를 하고 있죠. 순기능의 핵심적인 거는 인식의 조력자 역할을 한다. 그죠? 그래서 뭐예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너무 경제적. 굳이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니까 안내를 해주니까. 근데 엮기능은요, 핵심이 왜곡된 네, 검열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채색되고 검열관에 의해서 프레임이 왜곡된 세상을 경험하게 해준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 설명됐죠. 네, 그 다음 단락 봅시다. 그러한 프레임을 형성하는 게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세계를 인식한다. 하지만 언어 체계가 동일하다 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전부 다 다른 종류의 단문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단문이란 동일한 언어 체계를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이건데 자유라는 단어를 놓고 보면 이 단어는 자본가나 노동자에게나 동일한 언어 기호로서 주어지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입장, 곧 프라임에 따라 전자에게는 경영의 자유를, 후자에게는 노조의 활동의 자유를 의미할 수 있다. 즉 같은 언어도 어떤 단어적 실천을 거치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가 사용된 의도와 맥락에 주목하면 그 프레임이 지니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추론할 수 있다. 네. 세 번째 단락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나요? 단문에 대한 프레임에 대해 언어도 형성이 되는데 그게 이제 단문이 했을 때 당연히 개념 같은 거예요. 네. 첫 번째 문장에 보면 프레임을 형성하는 도구가 언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네. 프레임은 언어에 의해서 형성된다. 근데 그 방식은 단문의 형식을 띠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자본가에게서의 자유의 의미와 노동자에게서의 자유의 의미는 전혀 다르게 그저 적용될 수 있다고 봤어요. 그죠? 그 다음 볼까요? 이처럼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세상에 대한 개인과 집단의 사고인식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의 힘을 둘러싸고 치열한 프레임 전쟁이 벌어진다.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 즉 프레임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기 마련인 문제들의 해결책을 놓고 서로 자신의 프레임을 문제틀로 선점하기 위한 싸움이 전개되는 것이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경우, 가령 쿠데타와 혁명, 사태와 민주화 운동 등을 놓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그러하다. 어떤 사람을 놓고 테러리스트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과 자유의 전사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행동을 불러온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보수 진영은 이라크 침공을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명명하고 진보 진영은 점령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면 이라크에서 철수하는 것은 전자의 프레임으로 볼 때 패전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단지 언제 철수할 것인지에 관한 시간의 문제로 인식될 뿐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프레임을 추출해보면 그 뒤에 놓인 세계관이나 이념을 어느 정도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네. 여기서 좀 결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죠? 프레임을 어떤 프레임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개인과 집단의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프레임이 누가 주로 만들어내냐, 그리고 어떻게 지금 그것이 유포되고 소비되는가를 봤을 때 우리 사회에 작동하고 있는 프레임을 알아낼 수가 있죠. 그죠? 그럼 그게 뭐예요? 주로 담론의 형식으로 띄고 있다고 봤어요. 프레임을 추출해서 보면 그 뒤에 놓인 세계관과 이념을 알 수 있다. 프레임을 추출해보면 왜 이런 프레임을 생산하지? 그리고 유포시키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텍스트를 읽을 때 두 가지의 중층적인 구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이미 뭐예요? 프레임에 대한 나름의 자기 정리가 된 사람이에요. 이 글을 처음 본 사람은 내가 개념을 모르고 있다가 이런 게 있었구나,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알게 됐어요. 그러면 글 쓴 사람의 글 쓴 사람이 갖춘 프레임을 바라보는 수준에 도달할까요, 못할까요? 청춘어람이 된다고요? 쉽잖아요. 이 사람의 반만 따라가면 좋게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독해를 뭘 할까요? 글 쓴 사람의 의도와 목적성을 독해하는 거죠. 독해 자체가. 글 쓴 사람이 본 세계까지 봐야 되는데 우리가 글 쓴 사람이 어떤 세계를 봤는지를 안내하고 있어서 그걸 보기는 하지만 글 쓴 사람이 포착한 세계의 그 정밀성을 다 읽어내지는 못해요. 항상 그래서 독해는 어때요? 2차 독해가 될 수밖에 없고 텍스트 읽는 사람은 그래서 늘 쪼그라들어 있는 독해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서 정말 청출어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글 쓰는 사람의 필자의 세계를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의 생각이 거기에 동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의문해야 되고 따져봐야 되고 네, 그렇죠. 비판적으로 네, 좋아요. 가장 핵심적인 게 맞아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 읽기를 해야 됩니다. 비판적 읽기는 뭘까요? 질문하면서 읽어가는 거예요. 프레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이 프레임에 대해서 다르게 쓴 사람은 없을까? 찾아봐야 돼요. 프레임의 이론을 어떤 사람이 또 다르게 썼을 거잖아요. 그럼 그걸 또 읽어봐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프레임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텍스트를 비교 분석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내 나름대로 프레임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립해 볼 수 있어요. 이 프레임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이걸 정리를 제안한 이론가가 누구냐 하면 조지 레이코프라는 미국의 인지 언어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재밌죠? 제목 자체가. 코끼리가 누구냐 하면 미국 공화당을 말해요. 미국 민주당은요? 공화당의 상징물이 코끼리거든요. 민주당은 당나귀예요. 당나귀. 각 정당들이 자기 상징 동물을 내세우잖아요. 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고 했을까? 라고 이렇게 읽어보면 되게 재미있게. 하여튼 글도 재미있고 그리고 미국의 진보와 보수의 사고가 어떻게 형성되고 왜 맨날 진보가 보수에게 판판이 깨지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돼요. 이번에도 그 힐러리가 득표는 더 많이 했는데 트럼프에게 졌잖아요. 저번에 부시 할 때도 누구였죠? 그 유명한 그 미국 민주당의 후보 환경운동가 그 후보가 거의 한 10% 정도 득표를 더 많이 했거든요. 근데 졌어요. 부시가 이겼어요. 그죠? 오바마는 득표도 많이 하고 이기기도 했고 오바마는 완전 승리. 근데 이제 민주당이 공화당에 질 때 보면 득표에서 밀리지 않는데도 전략 때문에 거기는 이제 선거인단을 누가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대의원. 미국 투표는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그게 200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지금도 계속 먹는 거 보면 그죠? 그게 안 바뀌는 거 보면 제도가 한번 바뀌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인가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미국의 투표 제도가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승자 독식이잖아요. 승자 독식. 민주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을 다시 해보면 프레임의 개념을 이미 다 여기 나왔고 숨기는가 엮이는 게 다 나왔어요. 자, 마지막에 우리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 마지막에 뭐가 나왔어요? 우리 인식에 아주 깊게 우리 인식을 뒤바꾼다는 거.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꿔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우리는 프레임에서 갇히지 말고 프레임을 해체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프레임 너머의 세상을 보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판적 읽기, 질문하면서 읽기, 정말 이럴까? 라고 하는, 그 다음에 다른 주장과 비교하며 읽기, 이런 태도가 프레임을 넘어서는 되게 중요한 방식이다. 그래서 하나에 갇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